대기업 퇴직자와 중소기업 퇴직자 국민연금 비교. 20년 근속 및 정상 퇴직을 기준으로 대략적인 시뮬레이션 값을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20년을 꽉 채워 근무하고 은퇴했을 때 대기업 퇴직자의 연금은 월 250만원에서 300만원 안팎입니다. 중소기업 퇴직자의 연금은 월 130만에서 170만원 안팎의 총 연금 국민연금 플러스 퇴직연금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 정년 퇴직자의 퇴직금은 평균 1억 5천만원에서 2억 원 이상입니다. 중소기업 정년 퇴직자의 퇴직금은 평균 퇴직금 6천만원에서 9천만원입니다. 대기업 퇴직자의 경우 회사에서 개인연금 본인 부담금을 일부 지원해주는 폭지가 있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은퇴 후 고정수입은 월 250만원에서 300만원 이상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중소기업 퇴직자는 개인연금까지 여유있게 준비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월 130만원에서 150만원 선에서 노후생활비가 형성되기 쉽습니다. 위 수치는 대략적인 평균 임금과 자산 운용을 가정한 시뮬레이션이므로 실제 퇴직 당시의 최종급여와 본인의 정확한 국민연금 가입 이력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얘들아, 우리가 왜 피 터지게 대기업 가려고 할까? 은퇴 후 통장 잔고가 말해줘. 다들 취업 힘들다. 중소기업 가서 경력 쌓아 이직해라. 이런 말 많이 듣지? 물론 그것도 좋은 방법이야. 하지만 처음부터 목표를 높게 잡고 대기업의 문을 두드려야 하는 진짜 숨겨진 이유는 내가 일을 그만둔 뒤에 삶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야. 방금 우리가 본 숫자를 한번 봐봐. 똑같이 청춘 바쳐서 20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정년퇴직을 했는데 은퇴하고 매달 받는 돈이 누군가는 300만원에 육박하고 누군가는 150만원 남짓이래. 한 달에 150만원 차이면 1년이면 1800만원이고 20년이면 무려 3억 6천만원 차이야. 일할 때 연봉 차이 나는 것도 서러운데 은퇴하고 나서까지 이 격차가 그대로 따라오는 거지.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 단순히 월급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야. 대기업이 주는 진짜 무서운 무기는 회사 시스템에 있어. 퇴직연금의 스케일이 달라. 퇴직금은 보통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주잖아? 대기업은 연차가 쌓일수록 임금 상승률이 높으니까 당연히 쌓이는 퇴직연금 볼륨 자체가 중소기업이랑은 체급이 달라. 회사가 내 연금을 대신 채워줘. 대기업 중에는 직원이 미래를 위해 개인연금, 연금저축 같은 거울 들면 회사에서 너 고생하니까 절반은 우리가 지원해줄게 하고 매달 돈을 보태주는 폭지가 정말 많아. 내 돈은 적게 들였는데 은퇴할 때 보니까 통장이 빵빵해져 있는 거지. 반면 중소기업은 당장 눈앞에 월급 주기도 벅차서 이런 개인연금 복지까지 챙겨주기가 현실적으로 힘들어. 결국 대기업에 들어간다는 건 내가 20년 동안 일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노후 준비를 회사가 알아서 든든하게 세팅해준다는 뜻이야. 중소기업에 다니면 매달 생활비 쓰고 남은 돈 쪼개서 내가 직접 재테크하고 연금 넣어야 하는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거든. 지금 자소서 쓰고 인적성 공부하느라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치지? 그냥 대충 아무데나 들어갈까? 하는 생각이 불쑥불쑥 들 거야. 하지만 지금 조금 더 고생해서 대기업 타이틀을 쥐는 건 단순히 20대, 30대의 폼 나는 삶을 위해서가 아니야. 머리가 희끗희끗해진 60대, 70대의 나에게 당당하고 여유로운 노후라는 최고의 선물을 주기 위한 투자인 거지.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 압도적인 1위입니다.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상당수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빈곤 상태에 놓여 있으며 이는 OECD 평균 약 14%보다 3배 가까이 높은 수치입니다. 한국 노인들의 경제활동 참여율 역시 OECD 1위 약 38%로 가장 열심히 일하지만 역설적으로 가장 가난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독보적으로 높은 데에는 복합적인 경제적 사회적 원인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1. 공적연금 제도의 늦은 도입과 성숙도 부족.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국민연금 제도가 너무 늦게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독일 1889년, 미국 1935년 등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1920세기 초반에 공적연금을 도입한 반면 한국은 1988년에야 도입되었습니다. 전 국민으로 확대된 것은 1999년에 이르러서였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노년층은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이 짧거나 아예 가입하지 못해 매달 받는 연금액이 최소 생활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낮은 소득 대체율과 취약한 사회보장제도. 현재 공적연금과 기초연금만으로는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영위하기 어렵습니다. 연금 소득 대체율 부족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뜻하는 소득 대체율이 OECD 평균은 50.7%에 달하지만 한국은 31.6% 불과합니다. 기초연금의 한계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기초연금 2026년 기준 월 약 34만원이 지급되고 있지만 단독 가구가 생활하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게다가 국민연금 수령액과 연계되어 감액되는 제도가 있어 실제 체감하는 지원 효과가 떨어집니다. 3. 전통적 부양관념의 붕괴와 자산의 불균형. 과거 한국 사회에서는 부모가 자녀의 교육과 결혼에 모든 자산을 쏟아붓고 노후에는 자녀의 부양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급격한 핵가족화와 가치관 변화, 그리고 청년층의 경제적 여유 부족으로 인해 자녀가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관념이 빠르게 약화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노부모들은 자신들을 위한 경제적 준비를 전혀 하지 못한 채 무방비로 노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4.
고령층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노동 양극화. 한국 노인들은 생계를 위해 은퇴 후에도 끊임없이 일자리를 찾지만 대부분 경비, 청소, 공공근로 등 저임금 비정규직이나 단순 노무직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빈곤선 중위소득 50%를 탈출하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5. 급격한 인구 고령화와 독거노인 증가. 한국은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입니다. 특히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자녀와 떨어져 홀로 사는 1인 노인 가구 독거노인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여성이거나 경력 단절로 인해 경제적 자립 기반이 없어 빈곤에 가장 취약한 계층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노인 빈곤은 개인의 게으름이나 준비 부족 탓이 아니라 국가적 제도가 정착하기 전에 인구 고령화가 너무 빠르게 찾아온 구조적 미스매치의 결과입니다. 전문가들은 노인 파산이나 높은 노인 자살률 등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적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후소득보장 제도를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보수화되는 이유, 가난한 노인들이 태극기를 흔드는 이유. 가난한 사람들이 왜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과 배치되는 것처럼 보이는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지, 그리고 왜 많은 노인이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태극기를 흔드는지는 사회학, 정치학, 심리학에서 매우 깊이 있게 다루는 주제입니다. 이 현상은 결단코 배움이 부족해서나 선동당해서라는 단순한 이분법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삶의 궤적과 생존 전략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나름의 치열한 논리와 절박한 감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1. 하면 된다의 배신과 공정의 감각. 현재 가난한 노년층은 1960년에서 1980년대 대한민국의 격동기, 즉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다는 개발독재 시대를 온몸으로 살아낸 세대입니다. 과거의 성공 방정식. 이들은 실제로 한강의 기적을 일궈내며 국가와 자신들이 함께 성장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노력하면 성공하고 가난한 것은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가치관이 뼈에 사무쳐 있습니다. 보수적 공정성. 폭지 확대를 주장하는 진보 진영의 정책을 보면 이들은 평생 땀 흘려 일해온 자신들의 가치가 훼손된다고 느낍니다. 우리는 국가가 아무것도 안 줄 때 밤낮으로 일해서 살아남았는데 왜 지금 젊은이들이나 약자들은 국가의 감나무 밑 홍시 떨어지듯 복지를 요구하는가? 라는 반발심, 즉 능력주의와 공정성에 대한 독특한 감각이 보수적 성향으로 이어집니다. 가난할수록 잃을 게 없어서가 아니라 마지막 보루를 지켜야 하니까. 정치학에는 현상 유지 편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흔히 가난하면 세상을 바꾸고 싶어 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중산층이나 부유층은 제도가 바뀌거나 사회가 흔들려도 버틸 수 있는 자산과 완충 장치가 있습니다. 반면 하루하루가 아슬아슬한 저소득층은 사회가 조금이라도 불안해지면 내 작은 일자리나 생계 기반이 아예 무너질 수 있다는 극심한 공포를 느낍니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분배와 개혁을 외치는 진보보다 안정과 질서를 강조하는 보수가 훨씬 안전한 선택지로 다가옵니다. 3. 존재 증명과 효능감. 내가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태극기 집회에 나가는 노인들의 가장 강력한 동기 중 하나는 인정 욕구와 존엄성의 회복입니다. 앞서 보았듯 한국의 노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빈곤율을 겪으며 사회적 가정적으로 고립되어 있습니다. 평생을 바쳐 자식을 키우고 국가를 세웠는데 은퇴 후 돌아온 현실은 짐이 되는 노인 기반관, 지하철 무임승차 등 세대라는 냉대입니다. 태극기라는 상징 집회에 나가 태극기를 흔드는 순간 그들은 방구석의 가난한 노인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공산화로부터 지키고 번영을 이끈 주역으로 거듭납니다. 공동체적 연대. 그곳에서는 아무도 자신을 무시하지 않고 같은 기억을 공유한 동료들이 반겨줍니다. 즉, 태극기 집회는 이들에게 정치적 장소라기보다 잃어버린 자존감을 회복하고 생의 마지막 효능감을 확인하는 거대한 위로의 공간인 셈입니다. 4. 실존적 위협으로서의 안보 공포. 이들은 유년기나 청년기의 6.25 전쟁을 직접 겪었거나 서슬퍼런 냉전 체제 속에서 철저한 반공 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이들에게 북한과 공산주의는 책에서 보는 정치적 개념이 아니라 가족의 목숨을 앗아갔던 실존적인 위협입니다. 진보 진영의 대북화의 정책이나 평화 담론은 이들에게 평화가 아니라 국가 안보의 붕괴이자 생존의 위협으로 읽힙니다. 나라가 망하면 복지고 경제고 다 무슨 소용이냐는 안보 본능이 그들을 광장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5. 미디어의 고립과 확증 편향. 은퇴 후 사회적 관계망이 단절된 저소득층 노인들은 정보의 대부분을 TV, 뉴스와 특정 유튜브 채널에 의존합니다. 스마트폰 알고리즘은 이들이 좋아하는 안보위기론, 영웅서사, 현 정부나 진보 진영에 대한 자극적인 비판 영상을 끊임없이 추천합니다. 이로 인해 내가 태극기를 들고 광장에 나가지 않으면 정말 나라가 망하겠구나라는 구국 프레임에 갇히게 되며 이는 가난할수록 미디어 콘텐츠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험난한 현대사를 살아내며 온몸이 부서져라 일했지만 결국 가난해진 노인들에게 보수주의와 태극기는 그들의 고단했던 삶을 합리화하고 위로해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정신적 치지대이자 마지막 자존심입니다. 이들의 보수화는 이성이 아닌 서글픈 생존과 인정의 서사로 바라볼 때 비로소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